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7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폭락이 또 오든 말든 저평가된 2차 수혜 기업에 투자하세요. 세계 1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 중에서 경기가 둔화되든 성장이 나오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평가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2분기 실적상 긍정적인 기업들만 가져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업은 웬만하면 배제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례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경제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에요. 내년에 의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FOMC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의장 임기만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진 않더라고요. 그냥 애매하게 금리 인하 쪽을 살짝 시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취약성과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인플레이션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 PCE가 2%를 유지해줘야 충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고용이 연속으로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큰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 균형을 고려한다면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오는 9월 16일에서 17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진행되면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를 하다가 미국에 조금 눈치를 본다고 금리 인하를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서 멈춰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같이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요, 경제가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위에 써 있는 그대로죠. 경기 둔화,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같이 엮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엮이냐면 바로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기준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규제가 최근에 나왔죠.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이라는 거는 그냥 쉽지 않아요. 애초에 구매는 포기고요. 사실 이건 정말 유리천장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주택 구입 시 대출이 전면 금지다. 뭐 한 채 한 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가자는 분위기죠.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주택담보대출이 80%에서 70%로 하향됐습니다. 규제가 강해진 거죠. 대출 한도도 역시나 6억입니다. 사실 좀 쉽지 않게 된 거죠.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이 집을 사고 있는데 한도도 생긴 부분에서 집이 부족해졌거나 또는 원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가는 사람한테도 80%에서 70%로 내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극도로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전세난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세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약 2만 1,790건으로 25%가 감소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전세로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 또 월세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강동구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 감소.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 경기 둔화까지 나오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까지, 대출에 대해서 규제까지 걸리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받아가실 수 있어요.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민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미리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거의 2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규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상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이거 갚을 수 있겠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럼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준 상태에서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도가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1단계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25%만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1금융권이고 주택담보까지 있는 대출이니까 굳이 스트레스를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금리를 0.75% 추가 적용하고요. 2024년 9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1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포함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갑니다. 올해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제 은행권 1금융권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포함되고요. 2금융권에 있는 정말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포함됩니다. 1, 2금융권에 있는 저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1.5% 추가 적용이 돼요. 1.5%가 적용되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을 못 받게 돼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몇천만 원 받던 사람이 1억을 못 받거나 또는 기존보다 훨씬 줄어서 원래 1억 5천만 원 받았다 하면 이 중에서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카드론 땡겨오든 뭘 땡겨오든 기존 대출이 연장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난다? 신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확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뭐예요? 신용평가를 많이 하겠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동산 규제까지 들어가면서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빡빡하게 평가를 하겠죠. 추가로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됐기 때문에 더 신용평가에 대한 기준이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평가하는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가하는 깊이도 당연히 더 깊어지겠죠.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때마다 신용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우리가 신용정보를 보고 개인 신용평가하고 그런 회사죠. 다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규제 강화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존 차주가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 대환대출이 늘어나 신용조회가 발생합니다. 대환대출이 뭐냐면 기존의 고금리 또는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의 새 대출로 바꿔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방법은 3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기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1금융권에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뒤로 밀려날 때 뭘 하겠습니까? 신용조회를 엄청 많이 하겠죠. 아, 이 사람이 힘들어서 여기로 왔구나. 그럼 더 꼼꼼히 평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들도 생각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 그럼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신용조회를 더 자주 하게 되고 기업 차원에서 컨설팅 업무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 위축이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자라든가 거래처의 부도 가능성을 더 자주 모니터링하고 기존 고객의 주기적 재평가 건수가 늘어납니다. 얘기한 대로 못 받을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못 받을 돈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을 대출을 더 늘려줘야 되나 연장해주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평가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하죠. 부실채권이라는 게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에요. 그럼 그런 돈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채권을 넘기거나 그럼 채권 할인도 해야 될 거고 그럼 채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경기 침체나 둔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채권 매입자나 추심 누가 하죠? 고려 신용정보 이런 기업이 추심을 하죠. 해당 차주의 신용조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신용평가에 대한 횟수가 현저히 늘어납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지금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거나 어렵게 되거나 하면 신용평가 기업들이 성장을 합니다. 특히 채권 추심, 이런 고려 신용정보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침체가 나올 수 있고 좀 위축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 좀 막자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의 사업 구조를 보면 매출의 60% 이상이 개인 신용정보 제공 사업에서 나와요. 쉽게 말해서 신용평가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 신용점수 몇 점이지?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신용평가와 컨설팅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조회를 할 때마다 당연히 수익이 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업정보 사업이나 자산관리 사업이나 등등 있긴 합니다만 기타 채권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수익은 신용평가를 하는 데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명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 돈을 벌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의 반기보고서 실적입니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열어보니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525억 정도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25억이면 많이 나온 건가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론 대출이라든가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신용평가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기준이 많이 생겼고 규제도 많이 생겼고 금리 인하도 진행되고 경기 위축 구간, GDP 성장률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그 시장과 무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희는 시가총액을 보고 지금 구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근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저는 현재 구간이 박스권 안에서만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역시나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나이스 평가 정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좀 상방이나 우상향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최근의 고점인 18,000원 라인 때도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엔 이 추세 돌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3분기, 4분기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과거에 증시가 좀 흔들리고 어려웠던 구간들을 체크해보면 결국에는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용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회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종목 분석을 위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조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신용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혜를 보고 수익을 많이 보는 기업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거 확인했고요. 시장이 흔들릴 걸 감안해서 박스권 안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신용조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인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현재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세 번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인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고 신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같은 신용평가 섹터에 있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비교해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가 규모나 사업 다각화 면에서 앞서 있다고 봅니다. 고려 신용정보 같은 채권 추심 전문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죠.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런 면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균형 잡힌 투자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전망을 해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부터 시행됐으니까 3분기에는 풀 분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4분기에는 연말 대출 수요와 함께 내년도 대출 기준 강화 준비로 인한 추가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PER을 보면 한 12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업종 평균이나 과거 밸류에이션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ROE도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조,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등 모든 환경 변화가 나이스 평가 정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 변화들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최소 1, 2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분할 매수나 박스권 매매 등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저평가 우량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